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김호선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일본 불교의 전례와 정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하게 저로서는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말씀드린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본 불교의 대표 인물과 사상. 이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또 광범위하고 그렇습니다. 대표 인물이 누구인가? 또 대표적인 사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의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의 어떤 해석이나 가치관이나 불교관이 투영이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가마쿠라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가마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일본의 수도는 도쿄죠. 도쿄, 동경인데 동경이란 동쪽에 있는 경도, 교토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서쪽에 교토가 원래 있는데 동쪽에 있는 교토다라는 뜻에서 동쪽의 수도라는 뜻에서 동경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들의 소리대로 발음하면은 도쿄가 됩니다. 도쿄를 가셔서 기차를 타고 전철이죠. 그런 걸 타고 약 1시간 정도 서남쪽으로 남서쪽으로 가시면은 바닷가에 가마쿠라라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한자로 쓰면은 가마는 낮겸자예요. 겸. 그 다음에 이제 창은 그 창고 창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겸창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농업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바닷가의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현대에 와서 보면은 도쿄에 사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 전원도시라고 할까요? 도쿄에 사는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작가, 학자 또는 재력가 또는 배우 이런 분들이 조금 약간 한적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러면은 이 가마쿠라에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최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 같은 분도 가마쿠라에서 살았고요. 많은 분들이 가마쿠라에 우리 일본 불교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게 없는 인물, 현대 인물로 스즈키 다이세츠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서양의 일본의 불교, 동양의 문화, 선불교를 전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알려져 있는데 스즈키 다이세츠 선생 같은 사람도 작고하고 묘가 가마쿠라에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마쿠라는 아주 유명한 곳인데 인구가 약 한 17만 명 정도 되는 그런 작은 도시인데요. 그 안에 절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0개가 되는 절은 전부 다 옛날 절이에요. 1868년 이전의 절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1868년은 일본의 근대를 여는 해예요. 그래서 이제 명치 유신이라고 해서 메이지 유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신이라고 하면 정권의 어떤 권력의 시스템이라고 그럴까요? 권력의 그 주체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사무라이들이 도쿄, 지금의 도쿄인 에도에서 이제 그걸 했고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새롭게
교토의 허수아비였던 그런 임금, 천황이라 그러죠. 일본 사람들은 그 임금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이 메이지 유신이고, 그게 일본의 근대 국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마쿠라, 이 말하자면은 작은 소도시에 어촌이라고 그럴 거예요. 옛날에 어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런 소도시에 근거지로 해가지고 일본 중세 시대에 그 가마쿠라 시대라고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와 대비해 보면은 고려 중기부터 고려 후기쯤 돼요. 그러니까 1200년 그 무렵부터 1300 여하튼 14세기 중엽 요 정도 되는 그런 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가마쿠라 시대에 불교가 완전히 새로운 불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나오는 새로운 불교를 가마쿠라 신불교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일본 불교를 보면은 가마쿠라 시대 때 나온 새로운 불교 종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천태종과 같은 종파, 하엄종, 계율종, 삼론종 뭐 이런 종파들은 가마쿠라 시대보다 옛날 시대예요. 진원종. 예? 그러면 그 옛날 시대에는 8종이 있었다, 8종파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미 시작된 종파, 천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마쿠라 이전입니다. 그런 옛날 시대에 시작했던 종파보다는 가마쿠라 시대 때 새롭게 시작된 불교 종파가 훨씬 더 지금 널리 신앙을 받고 있습니다. 널리 퍼져 있고 대다수를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마쿠라 신불교로부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나 사상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가마쿠라 신불교라 그러면은 가마쿠라 시대에 나온 새로운 불교, 뉴 부디즘, 네오 부디즘인데, 그렇다고 해서 주 무대가 가마쿠라 막부가 가마쿠라의 그 사무라이 정권이거든요. 그 사무라이들이 그 막부라고 해가지고 이 권력의 행정 기구를 갖고 있었던 가마쿠라라는 지금 작은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가마쿠라 시대 때 나온 불교지만은 역시 중심적인 센터는 교토, 오늘날의 교토입니다. 교토에서 일어나는데, 오늘날 교토에 이제 가보면 교토 시내에 이제 그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게 교토 타워가 하나 있습니다. 교토역 기차역이 아주 그 큰 기차역인데, 기차역 건물이 아주 건축적으로도 멋있는데요. 그 건물 기차역 그 교토역 바로 앞에 보면은 그 교토 타워가 있어요. 그게 랜드마크인데, 교토 타워에서 이렇게 동북 방향으로 보면은 큰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비의 산이에요. 비자는 견줄 비자, 예자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견주는 산이다라는 뜻인데, 일본어 어무로 읽으면은 히에이잔이라고 합니다. 그 히에이잔, 즉 비의 산이 천태종의 총본산이 있는 절입니다. 근데 천태종의 총본산이 있는 그 비의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가마쿠라 시대 때 새로운 불교의 그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가마쿠라 신불교를 열었던 기수, 최초로 열었던 기수가 호넨이라는 스님이에요. 호넨이라는 스님인데, 한자어로 쓰면은 법법자에 글을 연자입니다. 글을 연자는 자연이라고 할 때 연자잖아요. 그래서 법연이라고도 우리말로 하면 법연 스님이에요. 근데 일본어로 읽으면은 호넨 스님입니다. 근데 이 호넨 스님 이야기로부터 가마쿠라 신불교가 어떤 불교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대표적인 인물, 사상들이 나오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넨 스님은 고향이 오사카보다 약간 서쪽으로 가면은 지금 오카야마라는 현이 있는데, 그 현 중에, 현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입니다. 그 이제 현의 어떤 농촌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거기 호넨 스님이 태어난 옛날 집이
그 탄생사라는 이름의 절이 되어 있어요. 탄생사. 일본어로 읽으면 탄조지라 그러는데 일본 불교의 종파를 열었던 개조 스님들이 생가 태어난 절은 이제 나중에 절이 돼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대개 고유명사로 안 하고 그냥 탄생사라 그러더라고요. 탄생사가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봤습니다. 호넨 스님 그 탄생사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 탄생사 거기에서 이제 그 농촌인데요. 그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제 옛날에 농촌에 보면은 그 농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농장의 주인은 교토에 있는 임금이나 왕실이나 아니면 귀족이나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소유인데 이제 소작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현지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그 소출의 일부를 세금 비슷하게 받아가는 건데 그런 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각 지역마다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죠. 중산층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의 그 치안을 유지하는 오늘날 말로 하면은 뭐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갈등이 있었고 시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사무라이들이 이 호넨 스님 집을 습격을 합니다. 야습을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때 호넨 스님 나이가 9살이에요. 아주 어리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나 2학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 어렸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호넨 스님한테 유언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 중국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나 일본도 비슷하지 싶은데 부모를 죽인 원수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불구대천의 원수다 이래가지고 원수를 갚고 뭐 이러고 그러느라고 또 죽고 살고 이런 일이 부지기수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그 유언의 내용은 그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이렇게 불의의 습격으로 죽게 되지만은 너는 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아빠의 업이니까, 내가 지은 업이니까 내가 그렇게 가지고 간다. 너는 출가해서 스님이 되라. 스님이 되어서 나의 그 이제 일본 불교에서 하는 말로 후세보리라 그러는데 다음 세상의 보리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는 이제 이런 그 소원을 말해주고 유언을 남기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의 유언이 없었으면 호넨 스님이 어떻게 했을지도 자라서 9살 때는 뭐 불가능하지만 한 20여 세 되면은 무술을 익히고 뭐 이래가지고 또 복수하러 간다고 해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그 아들을 못 지켰을 수도 있어요. 한두 사람은 죽일 수 있었는지 몰라도 그 세력에 엄청난 세력 앞에서 호넨 스님이 스님도 되기 전에 정말로 비명에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내다본 어떤 현명한 유언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판단컨대는. 그래서 이제 호넨 스님의 외삼촌, 즉 어머니의 그 남자 형제죠. 외삼촌이 스님으로 그 지역 어디에서 절을 갖고서 살고 있었는데 그 스님 절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년을 살죠. 조금 이제 자라면서 기초교육을 받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행자 생활 또 하면서 절에서 하여튼 자라면서 글도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이제 있는데 외삼촌 스님이 보니까 이 어린 아이가 호넨이 인물이 법기, 우리 불교에서 법기라 그래요. 잘 교육을 시키면은 우리 불법을 해서 크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사람이다. 법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법기라서 내가 데리고 있어가지고는 꼴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 불교의 최대의 학문소, 학문할 수 있는 곳,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곳은 천태종의 총본산 교토 동북부에 있는 비해산이라는 산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지금도 가면 비해산에 산 전체가 수많은 절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천태종 절이에요. 거기로 올려 보냅니다. 그래서 혼엔 스님이 그때 15살 때 이제 어머니하고 헤어지죠. 가까이 있을 때는 외삼촌 절이고 하니까 어머니도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어머니하고 헤어지고 어머니는 그 이후에 이제 항상 그 동북 그 방향으로 북쪽을 향해서 아들이 있는 그 천태종 그 절을 바라다 보면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그런 장소도 어디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 이야기하니까 조금 숙연해집니다만 제 자신이 여하튼 그렇게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15살에 희예이산에 오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동국대학교입니다. 희예이산이 지금 말로 하면은 불교를 공부하려면 한국 불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국대학교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근데 어쨌거나 그런 곳이 천태종의 총본산인 비예산이고 절 이름은 열력사라고 그래요. 엔약구지인데 열력사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스승을 만나는데 지금도 가보면은 거기에 혼엔원이라고 있어요. 법연원이라고 천태종 절인데 조그마한 암자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스승한테 최초로 열력사 비예산에서 만난 스님한테 은사 스님한테 이제 3년을 그 동안 이 공부를 합니다. 15살 때 들어가서 3년 동안 천태학을 천태종의 불교를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천태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천태종은 구인사가 총본산이고 중국 천태종의 총본산은 중국의 절강성에 가면은 천태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저는 천태산에 한 2번 가봤는데 중국 천태산도 가보고 뭐 일본 천태종에 거기도 가보고 한국 천태종 구인사도 다 제가 참배한 일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에서부터 천태종은 종합불교예요. 수나라의 때 천태종이 중국에서 나오는데 그때까지 중국에 들어와 있던 모든 불교들을 종합화하고 체계화한 불교가 천태종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천태종의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법화경, 또 계율, 참선, 밀교, 더 나아가서는 정토 신앙, 나무아미타불 정토 신앙까지 다 종합하는 불교가 종합불교가 이제 천태종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천태학을 기본적으로 3년을 배웠는데 이제 혼엔 스님이 3년을 배운 곳은 지금 이제 가보면은 천태종의 약간 중심이에요. 근데 그때 천태종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일본의 고대 불교는 천태종 같은 경우는 사명이 있어요. 이 천태종의 종교적 사명은 뭐냐면은 임금을 위해서 왕비나 공주나 태자나 세자나 아니면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일이에요. 기도 잘해주기를 바라고 나라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이제 그런 스님을 관승이라고 그래요. 관료 스님이다. 공무원 스님이에요. 스님이 공무원 신분이라. 그래 뭐 민간인들한테 포교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가마쿠라 신불교의 조사 중에 이제 혼엔 스님보다 약간 뒤에 나오는 분이 혼엔 스님 연도는 1133년에서 1212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 스님보다 조금 늦게 나오는 분이 도겐이라는 조동종의 스님이 있습니다. 조동종이라는 종파는 선종의 일파예요. 우리나라 선종은 중국의 임재종을 들여와서 이제 됐기 때문에 하두 참선이죠. 공안 하두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근데 일본의 도겐 스님이 가지고 송나라 때 가지고 온 선종은 묵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묵조라는 것은 침묵해서 자성의 청정함을 바라다 본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묵조선에서는 1분 앉으면 1분 부처다 해서 앉는 것을 강조하고 이런 이제 종파가 묵조선의 조동종인데 그 송나라 때 조동종이 도겐이라는 일본에서 유학 온 스님에 의해서 일본에 전해집니다. 근데 이 도겐 스님도
비예산 연력사에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수행 생활을 시작을 하는데 도견 스님 해고록에 따르면 정법안장 수문기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도견 스님 제자가 도견 스님 이야기를 그 기억에 이제 되살려서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도견 스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어렸을 적에 이 스님도 15살에 출가하는데 이 스님은 아버지가 정치인이었어. 그런데 정변에 휩쓸려 가지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호넨 스님하고 비슷하죠.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아주 반정치적이라고 할까, 비정치적이라고 할까, 탈정치적이라고 할까,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정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는 정치는 근처에도 안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도견 스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제 제일 공부를 많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이 천태산이니까, 그 천태종 연력사니까 그렇게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만나는 노스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절에 노스님들이 어린 도견 스님한테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 빨리 자라서 네가 출세를 해야 되는데, 출세하면 말이야 임금이나 뭐 궁정이나 뭐 대글이나 이런 데서 선물도 많이 받고 옷도 좋은 옷 얻어 입고 엄청 그 보배 선물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교인 줄 알았대요. 도견 스님은 어렸을 적에. 근데 이 도견 스님을 구제한 거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절에 오기 전부터 글자를 아는 거예요. 한문을 읽을 줄 아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 가서 사신들이 불교 관계 책들을 많이 가져올 거 아닙니까? 가지고 오면 전부 다 이 책이 천태종 총본산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절에 사는 노스님들은 이미 세속화되어 있어요. 불교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고 뭐 선물 많이 받고 임금님이 부르면 가서 좋은 밥 얻어먹고, 이게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불교인 것처럼 어린 동자성한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처음에는 도견 스님 어렸을 때 그게 불교인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온 고성전, 속고성전, 이런 중국의 큰 스님들, 고성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전기 책들을 읽어보니까 중국 스님들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일본 불교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도견 스님은 천태종 총본산을 떠납니다. 연력사를 내려오고 비예산을 내려오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하산이 뭐냐면은 감막부라 신불교의 시작이에요. 천태종은 종합불교인데 거기에서 전부 다 내려가요. 물론 우리 호넨 스님도 내려갑니다. 지금 그 교토 가셔가지고 비예산 연력사를 가보면은 입구의 양쪽으로 간판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그 간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마다 주인공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요. 한 20여 명 가까이 그림이 양쪽에 쫙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의 주인공들은 전부 다 일본 불교의 종파를 세운 조사들이에요. 처음에는 천태종 총본산하고 인연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다 인연을 끊고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 거는 새로운 종파의 하나 성립, 하나의 종파가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도견 스님 그때 어렸을 적에 들은 얘기를 이제 비추어 보면, 미루어 생각해 보면은 호넨 스님도 3년 동안 15살에서 18살까지 3년 동안 공부를 배우면서 그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호넨 스님이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다. 여기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겠다. 더 깊숙한 산골짜기로 들어가요. 그게 이제 흑곡이라 그러는데, 흑곡은 건물 흑자 계곡 곡자입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2015년에 호넨 스님이 흑곡이라는 데 가서 18살에 들어가서 43살까지, 물론 짧은 시간에 약간 뭐 나라도 한번 갔다 오고 교토도 한번 갔다 온 일은 있었지만은 줄곧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기에서 8만 대장경 5번을 읽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그 장소를 제가 한번 가보려고 인터넷에 검색을 하니까 사전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일본 사람들 좀 깝깝합니다. 아직까지 그럽니다.
우리 같으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될 건데 편지를 보내가지고 신청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답은 이메일로 옵디다. 와도 좋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갔습니다. 이제 2015년 10월인데요. 그때 제가 마침 일본에 학회 발표하러 가는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흑곡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똑같이 비해산이에요. 그 비해산에 올라가면 높은 산이잖아요. 거기서 내려가는 거예요. 계곡으로. 계곡을 한참 내려가니까 저 밑에 흑곡이에요. 가보니까 왜 흑곡인지 이해가 돼요. 낮에 해가 별로 들어오는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해가 별로 안 들어오겠더라고요. 그만큼 깊숙한 계곡이에요. 거기에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구제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느냐를 고민을 하면서 대장경을 5번 읽었다. 그래서 그 대장경이 보존되어 있는 장경각이 있습니다. 그 장경각 이름이 보은장이에요. 은혜를 갚는다는 장인데 지금도 대장경이 보존되어 있어요. 지금 보존된 대장경은 호넨 스님이 읽은 대장경은 아닌데 제가 봤습니다. 5번을 읽으면서 중국 당나라 때 선도대사의 글을 만나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무릎을 치죠. 이거구나. 그게 이제 뭐냐면 나무아미타불의 발견이에요. 중국 당나라 때 선도대사라는 분은 중국에서 나무아미타불을 발견해가지고 물론 그 이전에 선구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일종의 정토종이죠. 정토신앙. 그래서 이제 이것밖에 없다. 오직 나무아미타불. 이 6글자, 나무아미타불 6글자, 6자죠. 6글자를 가지고 비해산을 내려와서 교토 시내로 옵니다. 와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무아미타불을 이야기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무아미타불이 그전에도 많이 있어요. 천태종에 이미 나무아미타불이 있었어요. 근데 천태종의 나무아미타불하고 다른 게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태종은 중국에서부터 종합불교라고 그랬습니다. 일본도 종합불교. 선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연불 정토신앙도 있고 밀교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호넨 스님은 다른 건 안 가지고 내버리고 왔어요. 법화경도 버리고 밀교도 버리고 선도 버리고 계율도 버리고 나무아미타불만 가지고 왔어요. 나무아미타불보다 더 훌륭한 계율은 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나무아미타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거예요. 이게 이제 감목구라 신불교의 시작인데 감목구라 신불교의 종파가 몇 개 나오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6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정토종,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가마쿠라 신불교의 아침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 가마쿠라 신불교로부터 지금 일본 불교의 주류가 이어진 걸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일본 불교 1500~600년의 긴 역사 기간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 1대4는 저는 호넨 스님의 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마쿠라 신불교의 다른 조사들은 호넨 스님의 제자 그룹이거나 아니면 호넨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든 받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천태불교 중에 천태불교는 다양한데 그 중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정토 연불 하나를 호넨 스님은 선택합니다. 선택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영어로 초이스죠. 초이스 하는 거예요. choose 선택하다. 선택해가지고 그것을 그거 하나만 해라 이게 전수예요. 전수. 오직 전자예요. 닦을 수. 오직 그것만 닦아라. 나무아미타불만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성불교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습니다. 호넨이 이야기하는 불교는 잘못된 불교다. 왜? 기성불교는 종합불교인데 호넨은 전수만 이야기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반발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법상종, 하음종 이런 이 옛날부터 있던 가마쿠라 이전부터 있던 구불교라고 그러는데 구불교로부터 많이 그 반발을 사게 되죠. 신도들도 많이 그리로 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는 그럼 뭐냐? 왜 나무아미타불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만 연불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게 하기 쉽다. 이행. 우리 건기에, 우리 수준에 하기 쉽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혹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미 일본 사람들은 말법 시대라고 해가지고
불교가 소멸하기 시작해가는 쇠퇴해가는 이런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어렵고 많은 고행과 난행, 힘든 수행을 필요로 하는 불교보다는 쉬운 불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택, 전수, 이행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가마쿠라 신불교의 키워드인데, 이 호넨 스님의 정토정이 먼저 형성되고, 정토불교, 남아미타불 불교는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다 있었지만 이제 그것만 하는 걸로 종파가 형성된 거 호넨 스님에 의해서요. 그래서 호넨의 정토정이 생기고, 호넨 스님 제자 중에 신란이라는 스님이 있습니다. 친할 친자 붕세란자 쓰는데, 신란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정토진종이라는 종파가 지금 일본 불교 최대의 종파가 되어 있습니다. 정토진종. 그 다음에 이제 호넨 스님의 손주 제자의 상자니까 정손 제자 입변이라는 스님인데, 1편 한일자 보편할 때 편자 쓰는 1편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때시자 시종이라는 종파가 형성. 요 세 가지는 정토종, 정토진종, 시종은 남아미타불이 중심이 되는 불교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도겐 스님과 같은 선종이 있잖아, 그죠? 근데 도겐 스님이 그 조동종을 송나라에 유학 가가지고 이제 데리고 오는데, 사실은 조동종의 그 수입자인 도겐 스님은 자기는 조동종 아니라 그래요. 지금은 조동종이라는 종파인데 자기는 정전의 불법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아까 어렸을 적에 그 노스님들로부터 들은 그 불교는 진짜 불교 아니야, 가짜 불교야, 진짜 올바르게 전해진 불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송나라 유학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송나라에서 새롭게 불교를 가져왔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조동종이랑 종파를 만들려고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면 송나라에서 가지고 간 도겐 스님이 도원이, 길도자에 으뜸원자 도원 스님이 가지고 간 불교 이 종파는 조동종이라는 선종의 일파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에 일본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일본 불교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도겐 스님은 제가 80년대 후반에 만났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스님의 글을 통해서 도겐 스님을 만났는데, 이 스님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도겐 스님을 최초로 소개하시고 또 도겐 스님의 사상을 많이 역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스님 누구신지. 제가 이야기하면 다 이 강의 듣는 분은 그 스님 뭐 직접 배운 분도 계시겠지만 또 돌아가신 지 한 10여 년 됐으니까 함자로도 들어봤고 워낙 많은 글을 쓰신 분이라 그런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법정 스님이에요. 법정 스님이 도겐 스님 이야기를 했어요. 정법한장 수문기라는 책 소개 이야기도 법정 스님이에요. 법정 스님의 어떤 그 철학, 불교관 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도겐 스님이에요. 그리고 도겐 스님을 상당히 존중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분이, 따르려고 했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이 법정 스님이에요. 근데 이 도겐 스님은 그러면 뭘 선택했느냐? 참선을 선택했습니다. 예, 참선. 그 도겐 스님은 참선을 선택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재종 스님도 있는데, 임재종 스님은 그 임재종의 스님이 에이사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영서인데 영화로울 영자하고 선역서자 근데 이 스님은 송나라에 2번 유학을 해요. 근데 도겐 스님의 정법한장 수문기에 보면 일본 스님 이름은 두 스님만 나와요. 전부 다 자기가 존중하는 스님은 일본에서 2 스님만 찾을 수 있다, 요 얘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영서 스님, 에이사이 스님이에요. 근데 에이사이 스님은 사실은 도겐 스님이 오래 모시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분들은 오직 참선 하나만을 선택해요. 그전에는 참선도 하고 뭐도 하는데, 에이사이 스님은 참선도 하고 밀교도 수행하고 이랬다 그래요. 그러나 도겐 스님은 확실히 선택, 참선, 오직 참선, 오직 좌선이에요. 그것도
참선을 우리나라 가나선처럼 참선을 하면서 하도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좌선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선택이죠, 전수죠. 그리고 그거는 이유는 이행이다 이거예요. 그게 쉽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니찌렌이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일련이라고 날일자에다가 연꽃연자 쓰시는 인물이 스님인데요. 니찌렌 스님. 이 스님은 이제 법화경 계통이 천태종에 출가했지만은 법화경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천태종이 뭐예요? 다른 것들하고 많이 겸해서 갖고 있어요. 겸해서 선종도 있고 계율도 있고 연불도 있고 밀교도 있고 이게 종합불교인데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이죠. 왜 다른 거하고 같이 하느냐? 오직 법화경. 오직 법화경이 있을 뿐인데 라고 하면서 이 이제 새롭게 종파가 만들어지는데 이 스님은 그래서 일련종이 됩니다. 일련종인데 오늘날 일본 불교에 가보면은 법화경 계통의 일련종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편의상 일련종이라고 그러지만 일련종, 일련정종 뭐 다양하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나오는데 창가학회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창가학회는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불교가 이제 가마쿠라 신불교예요. 그래서 가마쿠라 신불교의 6종, 이제 정토종 계통으로는 정토종과 정토진종, 시종. 그 다음에 이제 선종은 임재종과 조동종. 또 이제 그리고 법화경 계통으로는 이제 니찌렌종, 일련불교. 근데 일련불교 계통에는 또 종파가 많고 또 거기에는 또 법화경이라는 경전의 성격도 있습니다만은 제가불교 단체, 제가불교적인 성격이 있어서 뭐 창가학회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지금 현재 일본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면은 교수님은 당신은 일본 불교 많이 공부했다고 그러니까 뭐 어떻소?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스님은 어떤 분이요? 이렇게 묻는다면은 역시 불교를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뭐 약간 인도에서는 중관유식 뭐 또 중국에서는 천태하음 뭐 이런데 그러나 이제 실천적으로 보면은 저는 좀 실천성이 좀 강한 이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역시 선하고 영불이 선하고 나무아미타불이 양대 그 실천 프로그램이 아니냐, 수행의 프로그램이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역시 선하고 영불 쪽에서 이제 그 봐야 되겠다. 이제 제가 그래도 법정 스님 영향을 좀 받고 제가 그 전에 법정 스님이 원장으로 계신 보조사상연구원의 간사로 한 6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말씀도 듣고 이래 보면 영향도 좀 있습니다만은 선적으로는 도견 스님에 대해서 우리나라 불교에서 조금 더 연구도 하고 또 우리나라 불자들이 조금 더 도견 스님의 책들을 좀 읽어보고 뭐 조동종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수입하고 배우고 좀 벤치마킹 할 것들이 조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법정 스님 하셨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도 도견 스님 글은 좀 읽고 번역도 하고 소개도 하고 뭐 이야기도 하려고 많이 조금은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 근기가 참선할 근기가 못 돼가지고 역시 이행도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연불이고 그게 나무아미타불 정토신앙이다 보니까 이제 호넨 스님, 또 신란 스님, 입벤 스님 이 정토불교 3대 조사라고 할 수 있죠. 일본 가마쿠라 신불교 시대에 이 세 분 조사 스님을 많이 생각하고 그분들의 책을 많이 그래도 읽고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 세 분 중에 입벤 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꼭 우리나라 원효 스님 같은 분입니다. 방방곡곡 다니시면서 집도 절도 없어요. 이 스님은 정말로
보통 스님은 절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스님은 절도 없어요. 그냥 동가식 서가수 노수 가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 연부를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 왜 절이 없느냐? 자기는 하근기이기 때문에 내 같은 사람은 절조차 있으면은 절에 집착하게 된다. 절도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절에 집착하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길에서 떠돌다가 그럼 왜 일본 전역을 떠도느냐? 나무아미타불을 연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떠돈다 이거예요. 이랬던 분이에요. 이변 스님. 저는 그러면서 이제 댕기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 댕기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신심을 내서 연부를 하면서 춤을 춰요. 우리 원효 스님이 신라시대 때 방방곡곡 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연부를 하면서 춤췄다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도 좀 떠올리고 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아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신란 스님 같은 분은 정토불교를 공부해 보면 역사적으로 다양한 많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다양한 해석들 중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극단적인이라고 할까, 극한 해석의 끝, 해석에 말하자면은 그걸 뭐라 그러지? 끝판, 해석의 끝판이라고 그럴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떤 정토불교의 재창조, 물론 이제 본인은 나는 우리 서성 호낸 스님의 불교를 좀 더 진실하게 추구할 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오늘날 보면은 그런 해석의 어떤 그런 끝판왕 같은 생각이 있어서 요즘은 신란 스님의 책을 열심히 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인물과 사상인데 사실은 이건 뭐 한 시간으로는 불가능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마쿠라 신불교 정도, 가마쿠라 신불교의 대표적인 조사들 호넨, 신란, 입변, 그 다음에 이제 에이사이, 도겐, 선종 두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 계통의 니찌렌 정도, 이런 정도의 인물들이 결국은 오늘날에 이르는 일본 불교의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 정도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 3강은 일본 불교의 문화인데 일본 불교의 문화에 대해서 그때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